네, 딱딱하고 재미없는 역사를 쉽고 재밌게 배우는 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한국 근현대 생활사 2편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온 저는 진행자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굳이 자를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잘랐고요. 아니 그거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하여간 사실 40분 넘어가면 듣기 힘들어요. 아, 30분만 넘어가면 듣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진행자 이준민입니다. 저는 모 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재수생 김국주입니다. 지금 대학을 어디 갈지 심히 고민 중이고요. 이제 곧 수능 성적 발표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지금 까만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지금 모 대학에서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하고 있는 남상백이고요. 여기도 아마 가끔 나올 것 같습니다. 책이 아니라 원피스겠지.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항상 나올 거예요. 여기 고정 패널 이렇게 아닌가요? 이렇게 세 명. 그런 거였어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아, 네, 그럼 어쨌든 저번 화 때 주거문화랑 의복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재밌었나요? 네. 당연하죠. 사생활은 매 편이 재밌어요. 지금 다카시 선생님의 이걸로 지금 6화, 6화째인데 6화 다 재밌었어요. 오늘 것까지 재밌을 거니까 6화.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알아볼 거는 조금 약간 다른 건데 양반 의식이라는 거를 알아보려는 거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알아봤었던 게 뭐 물질 문화라고 한다면은 오늘 알아보려는 거는 당시의 정신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저 이거 양반 의식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양반은 문무 쌍반이잖아요. 아, 근데 보통 무반은 이런 의식이 없잖아요. 막 에헴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일단 이 양반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문반 무반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양반이라는 말은 그냥 지배층이랑 똑같은 말로 사대부도 비슷하죠. 되어버렸는데 사대부도 원래 사와 대부가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보통 군인들은 막 에템 찌꺼기 같은 서민들 안 입고 다니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무반도 아 그래요? 전쟁이 있을 때 아니면 뭐 관복을 입고 엄연히 양반이기 때문에 무반도. 무반도 근데 그 정종품 쓰잖아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 문반은 그걸 쓰거든요. 저 무반도 써요. 무반도 써요? 네, 뭐 정삼품 대장군 막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또 새로운 걸 알아갑니다. 자, 네, 진행해 어쨌든 주세요. 양반에 대해서 덕분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운 뻘소리였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성씨랑 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모두.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씨 본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도 똑같죠. 양반들의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어죠, 바이어. 하지만 지배층인 양반이 이렇게 많을 리는 없죠. 그죠? 모두가 집에 이것이 바로 데모크라시 아닙니까? 데모크라토스. 99%가 양반인 나라가 세상에 있을 리는 없고요. 대부분은 가짜인데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좀 공명첩인가? 아니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양반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양반 의식 같은 게 지금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없고요. 요즘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종친회 이런 거? 거기 가면 거긴 노친네들이 있으니까. 잠깐 노친회 이런 나 써도 돼요? 바로 노인 혐오. 네.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 의식이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할머니랑 외할머니께도 좀 이런저런 여쭤봤어요. 여쭤봤고 보고서에는 우리 집안 족보까지 첨부해 가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썼고 그래서 그냥 시간 좀 늘려볼 겸 하는 얘기인데 두 분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신지? 저는 솔직히 몇 대손인지도 모르고 학년도 잘 모르거든요. 네. 영광 김씨, 선호봉파란 것만 알아요. 그렇군요. 영광 김씨면 영광. 모르잖아요, 뭐. 영광 좋은 동네라고. 영광 글씨밖에 모르면서 네, 나도 그거밖에 몰라요. 이자겸. 남상백군은요? 의령남씨죠, 뭐. 네, 의령남씨 충간공파 26대손이고요. 네. 의령남씨는 사실 남씨의 뿌리는 다 같아요. 그래요. 남씨가 3개 있는데 의령, 영양, 고성인지 고령인지 있거든요. 그렇게 3개가 있는데 뿌리는 다 똑같아요. 뿌리는 다 똑같고 저희 집안은 저희 집안 자체는 모르겠고 저희 집은 유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개신교인인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완전 제사 막 각 잡아서 드리고 그랬거든요. 네. 막 할아버지께서 막 충문 그런 거 쓰시고 그 정도였고 게다가 저희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창원에 있는 남백에 가면 남백이 남씨 집성촌이에요. 네. 백이 많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예, 그죠. 많다 크다. 거기 남씨 집성촌이거든요. 거기 아직 족보가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집안입니다. 유교적인. 그래서 족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없죠.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내가 족보를 왜 보지? 그러니까
시조부터 자기가 쭈루룩 계보가 있잖아요. 네. 그 계보 본 적이 없다는 거군요. 굳이 볼 생각 안 했어요. 보고 싶지도 아. 않았고. 저는 족보 있냐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말씀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에서 결혼하려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완전 반대네요, 저기랑. 네, 어쨌든 네. 세례하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명의 세례 생각나네. 그죠. 그게 벌써 몇 주 전이죠? 몇 주나 됐나요? 일주일 전이었던 거네요. 일주일 전. 네. 1분 1년 같이. 네, 어쨌든 근데 양반으로서 자부심이나 양반 의식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이게 자기 뭐 족보도 모르면은 뭐 말 다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네, 일제 강점기나 해방 직후로 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주랑 소장농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 전통적인 향촌 사회가 엄존하고 있었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주셨는데 그러니까 쌀밥 드셨겠네요. 쌀밥. 애템 하셨겠군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딸려 있는 논밭이 다 외할아버지 거였어요. 대지주.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외할아버지 소장농들이었던 거죠. 아 그거네요. 오야분과 꼬분이군요. 미친. 욕하면 안 되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욕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고급진 비유에 놀랐잖아요. 네. 어쨌든 비유. 어쨌든 지주 소장농 관계가 있었고 또 신분 사회였던 조선이 붕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양반 의식을 추적해보고 어느 시점부터 양반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알아보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준민이라고 했잖아요. 이씨죠. 네, 전주희 씨고요. 조선 태조의 넷째 아들 회한대군 방자 간자 할아버지의 23세 손입니다. 아 이성계 할 때 그 방간 입장가요? 그 이름을 할아버지로 들으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네, 그 사극에서 맨날 예. 네. 방간이 누군데요? 그건 왕자의 난에. 그건 자세하게 예. 이따 설명해줄게요. 한편 아, 네. 외가의 성은 양씨고요. 그 본관은 남원입니다. 남원 양씨시고 시조 양을나 할아버지의 6세 손 문화평리 양사자 철자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평리 공파고요. 두 집안 다 그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두 분 다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셨다는 거. 어쨌든 역시 사람은 서울로. 회한대군이 역사에 한 줄의 이름을 남겼던 거는 제2차 왕자의 난이라는 사건 덕분인데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방간이고 다섯째 아들이 방원인데 아 세종. 태종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도였어, 형이 그분. 방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동생을 공격했다가 털리고 이게 쫓겨난 게 제2차 왕자의 난인데 그래서 그 쫓겨났던 곳 근처가 아버지가 사시던 고향이에요. 아 그래요? 그 유배지 근처가. 그러면 지금 잠깐 저도 원래 방간은 패배자군요를 하려 했는데 여기 방간은 후손이 있었고 말을 못했어요. 뭐 패배자 맞죠? 불쾌하지만. 그렇죠. 그럼 이방원의 후손도 남아 있나요? 다른 전주이 씨들은 다 태종의 후손이죠. 아 그래요? 저희도 태종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막 반계 직계 있어요? 반계 직계는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왕족들은 반계 직계라는 개념이 왕이 되면은 직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뭐 반계 직계 그래서 개념은 왕이 없고. 되면 그 조금 더 정통성 있는 핏줄로 옮겨가는 뭐 족보 정리 작업이라고 하나 아, 그런 걸 그래요? 하기도 합니다. 조작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완전 조선 시대는 그런 터부시하죠. 거 없었습니다. 입양을 되게 자유로웠어요. 고대 로마하고 비슷한. 그래서 뭐 지금 뭐 종갓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대가 끊길 것 같다 이러면은 뭐 우리 아들 많으니까 한 명 뭐 보내줘가지고 양자로 보내가지고 집안을 잇고 그런 게 많아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도 양자였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저희 오대조 할아버지가 이제 처가 있고 첩이 있었는데 둘 다 네. 자식을 못 낳았던 거예요. 아, 이럴 그런 거 수가. 보면은 아마 무정자증이 있지 않으셨나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대조 할아버지가 이 용자 구자 할아버지고 네. 그 동생이 이 진짜 구자 할아버지인데 이 진짜 구자 할아버지 아들이 이 희자 선자 할아버지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큰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신 거죠. 그럼 원래 성씨도 다르고 아니 성이 같잖아요. 지금 아니 뭘 들었어요? 큰 아버지 양자가 됐다는데 뭘 성이 달라? 그러니까 이희선 씨가 원래 이 씨였는데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네. 아. 같은 집안에서 그런 거는 많았고요. 딴 집안에서 받아온다는 줄 알았어 저는. 난 집안에서는 받아오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끼리에서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도 그렇게 했었구나. 예. 네. 하여간에 이건 뭐 보서 있는 내용도 아니고 뭐 말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닌데 하여간에 꿀팁이죠. 네. 하여간 저 친가 같은 경우에는 뭐 파조부터 뭐 어제도 뭐 소위 왕족인데 일단 귀향을 갔기 때문에 귀향을. 딱히 뭐 집안에 뭐 잘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친가에서 벼슬을 한 사람이 한 2분? 3분?
근데 뭐 실제로 사실상 벼슬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음서로 벼슬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돈만 받는 관직이었다던가 아니면은 죽은 뒤에 받은 관직이라던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음서는 딱 음서 전 사람만 멀쩡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예, 좀 뻘소리 좀 자제해 주시고. 아니 맞잖아요. 음서가 막 저희 여선생님이 능력이 음서도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했는데 그 전 사람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왕족이니까 아 왕족이어가지고 이제 음서로 벼슬을 한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친가에 비해서 외가의 계보는 정말 화려해요. 뭐 병조 판서도 나왔고 병판 홍문관 직제학도 나왔고 뭐 병조 참판도 나왔고 참 하여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벼슬을 하신 분만 10명이고 뭐 추증 받고 뭐 그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15, 16명 정도 되죠. 어머니가 26세 손이시니까 거의 대부분 다 벼슬을 하셨어요. 잘 나가는 외가였네요. 네, 그러니까 지주였다니까요. 아이가릿. 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기 전부터 저는 이제 친가랑 외가 계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양반 의식이 있으면은 외가에만 있겠지 뭐 친가에는 또 없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뭐 양반 의식 같은 거를 뭐 느껴보신 적 있어요 어른들한테? 저는 준민 씨한테 몇 번 느껴봤습니다. 아 그래요? 준민 씨가 두루마기 입고 갓 입고 애템 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저한테. 정말 선비의 기품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시대의 양반 의식이란 게 좀 저는 유사 인종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요즘 뭐예요? 시대는. 그건 뭐죠? 그러니까 인종주의인데 비슷한 인종주의인 거죠. 아 그러니까 쟤 황인이니까 내가 싫어, 쟤 흑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처럼 쟨 상놈이고 쟨 공인이네, 쟨 장사를 해, 뭐 그런 거죠. 저 지금 지식이 딸려서 지금 잠깐 쉬다 왔거든요. 아니 좀 성실하게 좀 하시고. 아니 유사 유사 인종주의 같은 정도는 뭐 알아두셔도 손해볼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종주의가 다른 네.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여자를 하대하거나 소수자를 하대하거나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자라는데 보고서에 오타가 있었군요. 우산 외조목께서.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 우산. 네, 우선 외조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씨 집안이 양반이었으니까 소위 쌍놈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쌍놈들이요. 그래서 그냥 하대를 했고 그런 쌍놈들은 이제 제가 그냥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외할머니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양씨 집안 사람들한테 다 존대를 했다. 완전 인종차별이군요. 많이 미친 놈이. 왜 자꾸 미친놈이? 외조부 방금 지주라고 했었는데 되게 부유해가지고 어머니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잡일들을 하는 머슴도 있었다고. 야, 그래가지고 식사를 할 때는 이제 조부모, 부모, 자식들 간에 다 각상을 썼다고 하니까 이게 다 양반 의식의 발로로 생각됩니다. 또 외조모께서 얘기하시는데 쪽머리를 할 때 앞머리 가르마를 정면으로 타면 양반이고 측면으로 타면 쌍놈이래요. 잡스럽다. 그래서 측면으로 타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발은 뭐예요? 앞머리 있는 사람은? 아직 모르겠고 몰라요. 너무 잡스러워 그런 거 네. 필요 없어. 각상이나 뭐 쪽머리 이런 건 되게 그냥 웃긴 얘기고 필자가 되게 필자 아니 아닙니다. 제발 읽지 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흥미롭게 들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상놈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손질하는 뭐 백정, 술집에서 일하는 뭐 작부들 다 상놈 취급받았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양반 의식이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반 의식은 없다고 했는데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은 있잖아요. 이것 또한 유사 인종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내면에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이 과거 양반 의식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1화 때 얘기했었던 역사를 통한 현지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각상은 저희 집도 해요. 명절 때. 특히 할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는 할아버지 중심으로 좀 사위나 아들들, 뭐 손주들 안고 그 다음에 여자상 따로 있고 막 그랬는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요리는 사실 여자분들이 거의 다 막 하셨거든요. 우리도 같이 하긴 하지만. 그럼 가만히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면서 각상 받는 사람들은 프라이팬으로 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할아버지 후라이팬을 칠 수 없잖아. 아니 그런 거 바꿔볼 생각도 안 했어요. 단 그 집 여자들이 뭘요? 막 각상 쓰는 거 되게 차별받는 느낌 아닐까요? 근데 그게 이 시대인데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오랜 기간 인이 박혀 있다 그러죠. 그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일수록 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못 바꿨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먹을 건 아니죠. 정말 불합리하네요 세상. 네. 갑자기 혁명가의 그 피가 들끓기 시작한. 네. 이런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아까가 아니구나 저번 주에 갓 소개한 것처럼
집안의 유물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고조부가 되시는 분이니까 저한테는 5대조 외할아버지인데 양해자 기자 할아버지의 송덕비입니다. 송덕비요. 빗자루요? 그러니까 미친놈이 진짜. 아 왜요? 비요 비석할 때. 아니 내 비석할 각주도 때. 달아놨고 다 써놨구만. 아 예. 송덕비는 이름 그대로 훌륭한 벼슬아치의 덕을 기리면서 고을 백성들이 세워주는 비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한자로 써놨는데 빗자루라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한자 잘 못해요. 저 5급도 못 땄어요. 어쨌든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예. 이제 양해자 기차 할아버지가 면장을 하셨는데 천천면 면장을 하셨는데 청렴하시고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고을 사람들이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송덕비를 조선시대에나 세웠을 것 같죠. 네. 근데 이 비석이 실제 세워진 연도가 그러니까 비석 뒤편에 정미 8월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근데 정미년은 1907년이랑 1967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면장이라는 관직이 처음 생긴 게 191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1907년에 세워졌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1967년에 비석이 세워졌어요. 67년이요. 67년이요. 네. 그러니까 67년이요. 67년에 송덕비가 세워진 거예요. 67년에 소장농들이 지주한테 비석을 세웠다고요? 면장한테? 면장이요. 돌아가신 뒤에 이분 이 시점은. 근데 어허. 우리 아버지가 1963년생이니까 아버지 5살 때 어머니 태어나기 2년 전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된 거죠. 저희 아버지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저희 어머니 태어나기 3년 전이고요. 네, 진짜 엄청나게 오래되어 보이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심지어 67년이면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그런 현대 대한민국에서 진짜 봉건사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송덕비가 자발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거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세워진 거니까. 과연?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가 지주였다고 했는데 그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지주가 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지주가 되신 거예요. 오, 자수성가시구나. 네, 자수성가. 그래서 양해기 할아버지는 되게 가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집은 기와집이었지만 쌀밥도 드셨겠을 텐데.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는 것도 상대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세워졌다는 게 그러니까 그 계급 의식과 양반 의식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있는 67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랑 전근대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딱 넘어가면 전근대 그냥 싹 사라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둘이 공존한다는 거고 공존의 양상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외가의 양반 의식이고 한편에 이제 우리 할머니는 이제 양반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을 사실 별로 못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각 개인이 경험한 시대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요. 동갑인데 한 명은 양반 의식이 있었고 한 명은 양반 의식을 못 느꼈다고요. 그야 가문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경험한 시대가 틀리다고요. 상황과 배경이 다 다르니까. 아 저 시대가 틀리다고 시간대가 틀리는 줄 알았어요. 시간대는 같은 시간대인데 경험한 건 완전히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완전히 봉건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근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비교적 근대를 사시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할머니께서 사시던 마을은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아까 말씀하셨던 남백처럼. 예, 그래서 뭐 같은 집안 사람들을 뭐 쌍놈이라고 하대할 수는 없었겠죠. 야야야 이리 와서 고기 좀 해봐라. 야 돌쇠야.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던 건데 뭐 또 좀 친가가 좀 가난했다 보니까 양반 의식이 있기 어렸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여간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양반 의식을 찾고 싶으면 제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188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0년대 중반에 돌아가셔요. 아이고. 네. 되게 장수하셨습니다. 잘하셨네 생각보다. 증손자까지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이 고조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되게 부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을 날리신 거죠. 어떻게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 같이 서지도 못할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고. 근데 작은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이제 좀 가난해진 시점인데 전주에서 혼장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되게 전주에서 되게 유명하셔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혼장이었는데 뭐 이름 있는 문사들이랑 뭐 자주 교류를 하셨다. 근데 가난하긴 했어도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을에 거의 없다 보니까 뭐 마을 사람들이 저녁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뭐
알려주시고 뭐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년대죠? 고조부 때면? 1950년대요. 왜 작은 할아버지가 직접 보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1950년대인데 완전 포지션은 조선시대 양반 포지션인데 완전히. 네, 그러니까요. 가세가 기울어도 막 사람들이 물어보러 오고 남들 다 문맹이고. 네. 그래서 어허. 가세는 기울었지만 이제 고조 할아버지 무시할 수는 없었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하여간 중요한 건 한 50년대까지만 했어도 이렇게 양반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네. 마을에서 돈이 없을지언정 이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슬슬 정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50년대까지 이랬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식 권력. 지식이 곧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맹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지식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가 되는 게 조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율곡이 퇴계 이황 가장 위대한 학자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벼슬아치들이거든요. 사대부가 원래 그건가요? 아니 조선만 그런 거예요. 중국은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중국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일본은 안 그럽니다. 일본은 지식 권력이랑 정치 권력이랑 분리되어 있어요. 오. 서양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학자가 아닌 건데 학자가 아닌 거예요. 정치인과 학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유교 유닛 쪽만 그런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어허. 그 중에서도 단연 왕은 가장 뛰어난 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밥이었어도 연산군은요? 연산군은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오. 그림 그리고 춤추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서양 중세를 보면은 문맹인 왕들도 있어요. 맞다. 성직자들이나 신하들이 읽어주면 되니까요. 예.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왕을 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정조의 왕권 강화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신하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그냥 신하들을 그냥 말빨로 발라버리는 게 정조의 왕권 강화입니다. 세종이나 태종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은 그게 곧 권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조선 사회의 특징이에요. 머리 아프네요. 네. 그게 바로 여기 우리 고조 할아버지한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되게 보편적인 조선 사회의 특징이 그 개인한테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거시사랑 미시사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또 어렵네요. 그래서 외갓집 같은 경우에는 한 70년대까지, 친가의 경우는 한 50년대 정도까지 양반 의식이 있었습니다. 시기상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보통 경제 개발 시기를 못 넘어간다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외향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새마을 운동이 잔존하고 있던 양반 의식을 일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김준형과 정진상이라는 학자는 1960년대 이후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추진된 근대화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당시까지 정통적인 관습이 그런대로 남아있던 농촌에서 그러한 변화를 강요했던 대표적인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었다라고 그 양반 문화의 해체 과정과 잔존 양상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잘 읽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결론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정말 우리 할머니들 젊었을 적 시절인데 딴 나라 얘기 수준이죠, 이 정도면. 그죠. 왕조가 한 번은 전 같은데. 조선시대 얘기 같아요, 진짜. 조선시대 얘기인데 이게 대한민국 초기의 모습입니다. 현대사 지금보다 오히려 그냥 조선시대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뭐 별거 바뀐 것도 없었네요. 대한제국이나 뭐 그냥 한국 수립된 이후에도. 네. 70년대까지는 진짜 별반 뭐 지주를 위해서 송덕비를 세우질 않나. 뭐 집안에 뭐 돌쇠들이 있질 않나. 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전통 문화가 멸절된 건 아니다. 그리고 틀렸고 저도 틀렸고 답은 난상백 씨다. 고로 다음부터 진행한 난상백 씨가. 네. 갑자기 그죠? 오늘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한 건 사실의 영역이고요. 아, 네. 이제 진실의 영역이 이제 진실을 도출을 하는 건데 네. 하여간 다양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라진 원인이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정도로 꼽았어요. 하나는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 하나는 경제개발. 새마을 운동 이런 거요? 의도적인 정책이 새마을 운동인 거예요. 예, 그죠. 새마을 운동, 뭐 가정 의례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정부에서 정해줬는데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박정희 정권이. 근데 별로 딱히 성공을 못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말 그대로 농촌의 외형적 변화를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옷이나 집은 바뀌었을정정 새마을 운동이 양반 의식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사 문화의 단절이라던가 변화는 가정 의례 준칙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른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경제 개발인데 경제를 개발하게 되니까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가요. 예. 근데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지주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주는 그지 되는 거죠. 그 집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돈을 되게 많이 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건이 두 개였습니다. 서울로 뜨지 않죠. 아니,
장수에다가 논을 살까 아니면 대전에다가 집을 살까. 그래서 그때 대전은 그냥 가끔 가는 곳이었어요. 네. 가끔 가는 곳이어가지고 대전에 집 살까 장수에 논 살까 하다가 장수에 논을 샀는데 아 이럴 수가. 그때 대전에 집 샀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때 집 샀으면 지금 준민 씨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네, 장수에 논 사가지고 근데 장수에 왜 논을 샀겠어요? 그때는 그거 소작 줘가지고 그게 수입이 되니까 한 건데 이제 산업화하면서 갑자기 다 사람 나가버리니까 그죠. 지주들이 몰락을 하고 양반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좀 약간 2차 인클로저 운동 같네요. 그래서 하여간 전통적 생활관습 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붕괴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인 거예요. 아직도 진실은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팩트였구나. 예. 네, 여기까지는 팩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출을 했냐면은 전통 문화가 막 단절되니까 전통 문화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전통 문화가 일제에 의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회가 변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버린 겁니다, 전통 문화를. 그래서 필연적으로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과연- 못 버티니까. 과연 전통 문화를 우리가 정말 영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정말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이야 전통 문화를 정말 자연스럽게 영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런 결론을 냈는데 꼭 이런 결론만 낼 필요는 없어요. 마르크스가 이걸 봤으면 역시 내 얘기는 맞았어라고 하겠죠. 마르크스가 하늘에서 지금 기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경제 구조가 바뀌니까 사람들 사고 방식까지 바뀌었거든요. 그럼 마르크스에게 러시아 혁명과 네, 뭐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울걸요? 아니,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만 보여줘서 되겠네요.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얘네 그진데 넘어갔잖아요. 얘네 단계가. 너무 아직 있는데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들을 해봤는데 네. 무슨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뭐 느낀 점이라던가 더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저는 결론이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저희가 도출한 진실에 의하면 지금 전통문화 수호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 헛짓거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미 경제 개발도 됐고 솔직히 정부의 통제는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경제 개발이 됐고 이제 저희가 예전처럼 그 원시적이진 않지만 그 이미 한물간 그 지주와 소장농 관계를 유지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잖아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뭐 논을 사서 망했다고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남성과 여성이 각상 쓰는 것도 지금 세상에서 들으면 당장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소리고 물론 집안 사정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막 뭐 있잖아요. 트위터에 우리 아직도 극상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거 올라오면은 지금 지지해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생각도 지금 전통문화는 그러니까 딱 박물관 정도만 전시되면 좋겠어요. 딱 야 저 시대 때는 저런 거 썼대. 요 시대 때는 이런 거 쓰면 돼 하고 필요 없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근데 사실 문화가 단절이 되는 거랑 모습을 바꿔가면서 계승이 되는 거랑은 약간 다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가 단절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모습을 바꿔서 계승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체제가 급격하게 변한 만큼 문화도 급격하게 변해서 완전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 문화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으려고는 안 할게요. 하여튼 뭐 그걸 각자의 생각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그냥. 네, 이제 상백구는 하얀 옷이 네, 저는 그게 생각나네요. 돈키호테가 생각나요. 세르반테스. 네, 미겔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물론 그 미친 사람의 이야기도 맞지만 네. 사실 근대를 접한 전근대인들의 사고를 드러내는 작품이거든요. 풍차를 보고 달려들잖아요. 풍차는 근대 이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전엔 거인은 있었나요?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풍차가 예. 풍차가 그런 거인, 괴물처럼 그로테스크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근대인에게 사실 그 어르신들이 아직 핸드폰 잘 못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바뀌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심적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요즘 강산이 10년도 아니고 5년 아니 1년에 한 번씩 바뀐 세대인데.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돈키호테가 많이 생각이 났고 네. 근데 그렇다고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뭐 수호? 뭐 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을까 하는 생각은 또 드는 것 같아요. 왜죠? 보면은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쓸만한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연구는 알겠는데 수호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수호가 뭘 수호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사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저는 그 대한민국의 그런 그냥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상품적 고유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그죠? 왜냐하면 한옥도 다 없어졌고 맞아. 다시 상품 만들려고 짓는 거고 맞아. 한옥마을 같은 한복 것도 같은 것도 은평구의 한옥마을이나 뭐 서촌 한옥이 애초에 조금은 있었겠지만 상품화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서양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거리가 그대로 남아서 상품이 된 거거든요. 예. 그냥 대한민국의 국가산업, 특히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고유성을 좀 잘 지켜왔다면 그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가 한번 단절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똑같이 생각하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어쨌든 정답 아니지만.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1화 때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네. 이런 변화, 그러니까 이런 조선 시대를 보셨던 분들이 지금 21세기 IT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황당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박사모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돈키호테를 공부하면서 좀 이해가 갔어요. 돈키호테가 그냥 창 들고 막 사람들 후드로 패고 그런 게 그런 거 아닐까. 하여간 그 세대 갈등이라는 게 필연적인 겁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 필연적인 거죠. 근데 세대 갈등 때문에 빡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삶을 좀 공부를 하면은 이해가 돼요. 물론 빡치는 건 똑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는 왜 저러나 했는데 이제는 저래서 저러는구나. 하지만 짜증은 난다 네, 이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또 그분들의 뭐 좀 삶을 이해하면은 또 그분들에게 또 제시할 수 있는 뭐 대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좀 그분들만 모아서 아예 다 조선사를 만들어 놓은 거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거 극복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 주민센터나 뭐 평생학습관 같은 데서 뭐 아유, IT 공부, 그러니까 그거는 컴퓨터 공부, 새로운 문화를 가르치는 건데 제 말은 아예 옛날 문화로 돌아가는 그분들끼리 모여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짱구는 못 말려 어른 제국의 역습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조선 문화를 향유하면서 돌아가시 냅두고 저희는 저희들 아니, IT 근데 시대를 사는 거죠. 그분들은 예. 그 지금의 문화를 혐오하신다라기보다는 그 네. 엄청난 변화상을 보면서 이런 경제 개발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존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으니까. 결론이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박정희에 대해서 뭐 엄청난 존경심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런 변화를 직접 못 봤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냥 완전 세상이 180도 바뀌는 걸 봤잖아요. 예. 뭐 양반들이 깝치고 지주랑 소장농이 있고 송덕비 세우고 한복 뭐 두루마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살던 시대에서 이제 양복 쫙 고속도로가 빼입고 뚫리고 회사 다니고 고속도로 뚫리고 양복 입고 뭐 대통령 탄핵시키고 뭐 이러는 시대가 왔으니까 네, 그건 좀 빨리 나갔네요. 이런 변화를 만든 게 박정희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이해는 돼요. 납득은 안 갈 뿐. 그죠. 하지만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상에 도취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있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너무 과거에 천착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땠는데요?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걸까요?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역사란 무엇인가 얘기를 했었을 때에 좀 강조했었던 내용을 여기에 좀 도입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어떤 뭐 결론을 도출하고 그게 어떻게 현재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결국 느낀 건데 매 에피소드마다 말씀은 한 번씩은 나오네요. 역시 대단한 사람이란 걸 느낍니다. 막스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스처럼 살고 싶다. 막 쓰기 안 했는데. 마르크스 아주 살짝 나죠. 마르크스가 이 모습을 봤다면. 예, 아주 살짝 나왔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제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볼 생각인데 오늘의 소감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유익한 시간이었고 항상 이게 그 좀 주입식과는 많이 다른 게 이게 정보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퍼즐 맞추듯이 들어와가지고 정보 쌓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가는 느낌이라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고맙네요. 네, 국정군은 또 네, 오늘은 어떤 간증을 아니요. 오늘도 역시 제가 빡대가리 가는 걸 느끼게 된 방송이었고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한 건데 이 방송 그냥 듣고 그냥 찬양하면 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에 참여하기에는 제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진행자들한테 폐가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아마 7화쯤부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예정이고요. 7하면 다음 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녹음에 한 2분 30분 정도 참여를 안 했거든요. 제가 세봤는데 대충. 근데 지금 33분짜리 녹음해서 2분 30분 참여 안 했던 거는 그동안 다른 진행자분들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민폐를 끼친 저는 아마 7화쯤부터 안 나올 예정이긴 한데 예. 그 뭐지? 지금 무지랭이. 아니에요. 무지랭이가 국중시는 아는 거 되게 많은데 그냥 연계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걸로 저는 생각해요. 국중시는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현대문학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건 근현대 문학에 대해서. 근현대 문학에 대해서만 알면은 그런 걸 알면 돼요. 보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쵸? 보면 거기서도 면장인가요, 이장인가요? 거기 이장일 거예요. 네. 예. 그 이장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네, 아무래도 그쵸? 의식인 거죠.
그런 게 근대에도 잔존하고 현대에도 잔존하는. 그 좀 우리 근대적 동네 사고죠. 황실에 나온 이장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거 막 연관시켜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읽었던 문학 작품을 이런 역사적 배경 공부하고 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역체껏 읽었던 책들을 한번 다시 다 읽어봐야겠네요. 오늘 배운 걸 곱씹으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존경스럽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참고문헌 다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난 읊어야 돼요. 아니 이거 그냥 문헌 자료는 선원속보와 남원양씨 가승을 참고했고요. 선원속보는 그 조선 말 고종 시기 때 편찬했던 전주희 씨 가문의 대동보입니다. 금성문 천천면장 양해기 씨의 미를 참고했고 단행본으로 주영하, 임경택, 남근우 선생님께서 쓰신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 민속 참고했습니다. 이게 그 아키바 다카시의 이중구조 그거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김준형, 정진상 선생님의 양반 문화의 해체 과정과 잔존 양상, 단성 지역 안동권 씨, 우천공파와 성주이 씨 동곡공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 참고했고요. 사전에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부사과 송덕비 면장 부분 참조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이렇게 끝내는데요. 벌써 6회를 맞은 저희 방송 정말 소회가 남다릅니다. 네, 장수하겠습니다. 과연 세 번째 게스트는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아니 빠지지 마시고. 왜요? 힘들어요. 저 너무 지식 수준이 딸려서 공부하고 한 10회쯤 돌아올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대화 막 하고 이분이 모르는 용어도 쓰잖아요. 저는 뭐예요? 송덕비를 빗자루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덕을 기리는 빗자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송은 알아본 것 같은데 송을 저는 처음에 그 나무로 봤거든요. 그래서 나무랑 나무로 만든 비인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갓도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비슷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겠는데 지금 대학생들에게 송덕비 물어본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부심을 그러면 가지세요. 7화만 안 쉬고 옥편을 읽어올게요. 뭘요? 옥편을 읽어서 한자 사주시오. 한자 한 2급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놔야지 얘기가 통할 것 같네요. 보면은 다음부터 한글 얘기만 하는 걸로. 보면은 네. 문헌도 다 한자로 써있거든요. 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가밖에 없어요. 집 가자랑 남영 남자 하늘천 이 정도밖에 못 읽어요. 근데 막 열심히 막 읽으시는 거 보고 역시 사학과 학생은 이 정도의 본인 과제였잖아요. 종합 지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읽을 있구나. 아니 내 과제를 내가 못 읽으면은 네 어쨌든 네 하여튼 항상 저도 다시 새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고요. 네, 두 분이서는 정말 서로 좋은 지식 공유를 하는 것 같고 저는 아니 그만하시고 저는 저죠. 다음에는 아마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성 차별의 기원? 그거 좋아요. 뭐 아키바 다카시의 이중구조론 얘기도 했으니까 네, 저는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마음 바뀌면 주제도 바뀌는 거겠죠? 마음 바뀌면 운동사 주세요. 운동사, 혁명사 이런 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배우세요. 아 네. 어쨌든 네 지금까지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방송 우리들의 사생활이었고요. 저는 진행자 이준민이었습니다. 안녕. 바이.